타이타닉은 이제 1997년도 영화죠. 1912년 침몰선 타이타닉에 대한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여자 주인공 로즈죠.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했고요. 남자 주인공은 잭 도슨, 디카프리오가 연기했죠. 캐릭터 설명을 간략하게 하자면 잭 도슨, 디카프리오는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화가, 그리고 로즈, 케이트 윈슬렛은 부유하지만 자신의 삶은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금 돈만 많은 비운의 여주인공,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자체가 잭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잭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잭으로 인해서 삶의 자유를 좀 찾아가는 로즈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침몰선 타이타닉 초반에 인양 장면이 나오죠. 인양 장면 나올 때 그림이 발견됩니다. 잭이 로즈를 그렸던 그림이죠. 여기 보면 그림에 여자가 차고 있는 목걸이가 대항해 심장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되게 커다란 다이아몬드. 이거는 영화에서 만든 허구의 설정이고요. 처음 시작은 할머니가 된 로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그림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인양을 하는 작업장으로 로즈가 도착을 하게 되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액자식 구성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젊은 시절 잭과 만났을 때 그때를 회상하며 추억하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오른쪽이 이제 잭 도슨 역을 맡은 디카프리오죠. 영화 내에서 포커판에서 승선권을 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거는 이제 실제 타이타닉에서 썼던 승선권이라고 하고요. 당시에 1등실이 한 30파운드? 오늘날 시세로 한 375만원 정도라고 해요. 거의 뭐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랑 비슷하죠, 시세가. 2등실이 13파운드, 165만원 정도. 그리고 3등실은 한 8파운드 정도,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3등실도 되게 비쌌던 거예요, 사실. 거의 한 3, 4배 정도 차이로 제게 당시의 어떤 재정 상황을 생각하면 포커에서 엄청난 걸 딴 거죠. 잭 도슨 이 인물은 당연히 허구의 인물입니다. 감독이 만든 인물이고요.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이 도슨이라고 하는 실제로 타이타닉에 있었던 희생자 무덤이 발견되기도 해요. 물론 이 사람은 잭 도슨이 아니라 제임 도슨이라는 석탄이나 막 물건 같은 거 나르던 인부였다고 해요. 캐나다 헬리팩스 지역에 타이타닉 피해자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묘지에 이렇게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객들이 여기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잭 도슨과 친구가 선수라 그러죠. 배 앞부분. 여기서 I'm a king of the world 라고 외치면서 막 되게 즐거워하는 장면. 이 대사 king of the world, 난 세상의 왕이다. 이것도 이제 디카프리오의 애드립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사실 실제로는 선수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대요. 옛날이든 지금이든 마찬가지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영화적 허구죠. 배에서 처음 친구랑 노가리를 까다가 여기 로즈를 처음 만나게 되는 씬이죠. 여기가 1등실 전용 테라스고요.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위치가 안 나오지만 여기는 3등실 승무원들이 있는 C층, 이따가 타이타닉 객실층도 간략히 설명해 드릴 텐데 C층과 A층은 한 2개 층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보고 있는 거죠. 오도르 나무 쳐다도 보지 마라 라는 식으로의 어떤 대사가 나옵니다. 로즈는 자살하려고 선미죠. 아까는 선수였고 앞에서 만나서 이제 뒤에서 친해지는, 선미에서 자살하려고 나온 걸 잭이 이제 구해주면서 범죄자로 몰릴 뻔하기도 하고 조금 친해지게 되고, 여기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받게 됩니다. 식사 시간은 로즈의 갑갑한 삶을 보여주는 장치들이 많이 마련돼 있죠. 담배를 피는 거를 엄마가 되게 못마땅하게 보기도 하고, 어머니는 되게 좀 정치적인 인물이죠. 기회주의 기도 하고 다친 인물, 갑갑한 인물. 그래서 어머니와 대조되는 인물이 저녁 식사에서 만나게 된 이 몰리 브라운이라고. 근데 실제 이름은 마가릿 토빈 브라운. 몰리 브라운은 별명으로 불렀던 사람이죠. 몰리라고 부르죠, 주로. 이 여자는 실제로 남편이 금광을 발견을 해서 벼락부자가 되는 졸부라고 되게 무시를 받지만 배에서 잭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얼마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파티를 초대받을 때 연미복이라고 하죠. 그 정장도 빌려주고, 나중에 배가 가라앉고 나서 보트를 타고 있을 때 승객들 구해로 가자고 외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깨어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도 콜로라도 덴버에 가면 브라운 하우스라는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똑똑했대요. 생전에 6개국어도 하고 자녀 교육도 되게 열심히 했대요. 이집트에 유학 보낸 딸과 여행을 하다가 손자가 되게 위급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 귀국하는 길에 탔던 배가 타이타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손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제 귀국하는 배 위인 거죠.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사람도 좋아서 타이타닉 생존자들이 한 700명 정도 내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생존자 단체 의장도 하고 뭐 그랬었대요.
이 사람이 생전에 남긴 명언이 있어요. 이 사람의 남편이 짐이라는 인물인데, 나는 짐을 사랑했지만 그는 가난했다. 마침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그의 돈에게만 끌리게 되는 부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짐 브라운과 결혼했다. 이런 명언들, 이 사람의 어떤 삶의 행적을 통해서 이 캐릭터가 만들어졌겠죠. 사실은 얘는 제가 봤을 때 로즈의 멘토 같은 역할이라고 봐요. 로즈가 이제 갖추고 싶어 하는 거를 다 갖추고 있고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남편도 가난했던 시절에 좋아했었고, 잭도 가난하죠. 결혼으로 편한 삶을 좀 살아보려는 로즈 엄마와 좀 대척점에 있는 인물. 여기 바로 옆에 얘가 이제 디카프리오, 잭 도슨의 이제 뒤통수죠. 연미복 깔끔하게 입고 올백해서 되게 잘생겼어요. 이때 진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코스염 달린 남자, 이 사람이 이스메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풀네임은 조지프 브루스 이스메이라고 하고요. 화이트스타 해운 회장, 그러니까 이 타이타닉 배를 만든 해운의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으로 치면은 이재용 이런 느낌인 거죠. 타이타닉의 선주이기도 하고 당연히 주인이죠. 마지막에 뭐 조금 비겁한 모습으로 나오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 몰래 타가지고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이걸 죽을 때까지 까였대요. 그걸로 겁나 까이고, 근데 75살까지 잘 살다가 갔대요. 어쨌든 뭐 천수는 다 누린 거죠. 좀 많이 까이긴 했지만 어쨌든 돈은 많아서 하양님 그 6개월 돼서 녹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주소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든 뭐든 관계없으니까 그 텀블러 보내드릴 테니까. 어쨌든 돈은 많아서 이 사람이 회장이니까 당연히 돈은 많죠. 살아남아서 75살까지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되게 매장된 상태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되게 많이 까이면서 살았던, 75살이면은 진짜 오래 산 거예요. 그 당시에 욕먹어서 오래 살았죠. 되게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죽었다고 하고, 이 사람이 영화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속도를 높이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연출이 돼 있긴 한데, 그거는 되게 말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을 확률이 되게 크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화이트스타 해운 자체가 모토가 느긋한 역이었대요. 그래서 뭐 속도를 높이자고 하는 거는 회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선장에 또 권위가 있잖아요. 아무리 선주라고 하더라도 바다 위에선 선장이 최고인데, 선장의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고 막 속도를 높이라 낮추라 이럴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고 하고요. 한 가지 조금 알려진 썰에 의하면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구명 보트에 안내를 많이 했대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구명 보트에 탔다고 합니다. 생전에는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비난받지는 않는데요. 고향이나 그 지역에서도. 왜냐하면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니까. 이 음악단은 정말 유명하죠. 타이타닉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하고 멋있는 단체죠. 총 8인의 음악단이고요. 윌리스 하틀리가 제일 유명하죠. 하틀리가 단장으로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고요. 바이올리니스트가 총 3명, 그리고 피아니스트 1명, 첼리스트 3명, 베이시스트 1명, 이렇게 총 8명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틀리의 바이올린, 이게 바이올린 케이스에 담겨져 가지고 하틀리 목에 묶여 있는 채로 사체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바이올린은 부인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그게 다시 경매에 올라서 팔렸다고 하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한 15억 4,60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팔렸다고 해요. 당연히 되게 명예로운 악기잖아요. 이런 거는 골동품으로서 가치도 있고. 그래서 15억 4,600만원,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 아저씨 타이타닉을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못해도 한 20-30번은 넘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물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대사를 했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계속 떠오르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아저씨도 아마 많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사람 약간 유인촌 닮은 아저씨. 이 사람이 타이타닉 설계자였대요. 그래서 조선소 보증인으로 승선을 했고요. 설계자의 신분으로 승선을 한 거죠. 원래 설계상으로는 구명포트도 충분히 갖추고 나중에 배 침몰 원인이 되는 타이타닉 격벽이라고 하고,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격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원래 되게 높게 했었는데 어쨌든 당시 법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인초 닮은 아저씨 이름은 토머스 앤드루스, 이 사람의 의견이 다 기각이 돼서 타이타닉이 침몰을 하는데 큰 원인이 됐고요. 이 사람도 잭 도슨, 디카프리오에게 친절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죠. 아까 몰리 아줌마 그리고 유인천 아저씨, 이 둘이 잭에게 친절했던, 거의
유일한 인물들이 아니었나, 1등실 성객들 중에서는.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 보면은 처음에 다이아몬드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마지막에 할머니가 된 로즈가 다이아몬드를 던져요, 바닥에.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뽀르르 깔아 앉아가지고 배에 이제 갑판에 도착을 하고 옛날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로즈와 잭이 만나는 씬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잭 계단이 쭉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거기 이 사람만 한두 계단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봤을 때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 있나, 별로 영화에서 큰 역할도 없는데 약간 의아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인품이 훌륭했다고 합니다. 되게 실제로도 겸손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그래서 영화에서도 잭에게도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죠. 어쨌든 마지막에 침몰할 때도 로즈에게 튼튼한 배를 만들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침몰 원인을 간단히 한번 볼 겁니다. 이렇게 타이타닉 이제 대략 원래는 이제 11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0층 구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10층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거든요. 제일 위에 이제 보트 갑판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일 꼭대기층. 여기에 원래 고명 보트들을 싣는 공간이기도 하고 한데, 사람들이 조망을 해야 되잖아요. 바다도 보고 막 풍경도 봐야 되는데 그게 방해된다 라고 해서 여기서 많이 쉽지 않아가지고 참사가 이루어졌던 제일 위층 10이라고 적혀있는 보트 갑판이고요. 그리고 산책 갑판이라고 적혀있는 여기가 이제 A층, 여기가 1등실 전용 라운지, 뭐 흡연실, 독서실, 뭐 야자수 막 이런 것들도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1등실 전용 산책 갑판이라서 제일 처음에 잭이 로즈를 올려다본 공간, 그러니까 로즈가 어딘가를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던 거기가 이제 A 갑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 갑판은 1등씩 객실, 뭐 테라스 산책로 보유도 있고요. 뭐 레스토랑 카페 거기도 이제 여기고요. 아까 애들 모여가지고 밥 먹고 했던데 거기가 여기 B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층은 잭이 로즈를 올려다 봤던 거기, 여기에도 1등실 객실이 있고 2등실 도서관도 있고 C층. D층 6이라고 적혀있는 여기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뭐 1등실의 대합실이나 뭐 식당, 2등실 식당, 3등실 파티 공간, 나중에 잭이랑 로즈랑 파티하고 막 춤추고 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하고요. D층 6번. 그러니까 방수 격벽이라고 있는데 여기 D층까지 방수 격벽이 총 16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침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2층 바로 밑에 5번 2층에 여기에 침몰의 원인이 이제 긴 복도가 있어요. 이름은 스코틀랜드 로드. 여기 1등실, 3등실 숙소도 있고 여기 기다란 복도가 있는데 여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은 이 복도를 통해서 다른 층에도 물이 넘어가는 거예요. 배가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D층까지 격벽을 만들어도 2층 밑에서 이렇게 복도를 통해서 물이 차버리니까 격벽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격벽들로 물이 들어가고 침몰이 되는 원인이 됐고요. F실은 뭐 3등실 숙소, 식당, 2등실 숙소 이런 데가 있고요. 4번. 그리고 G, 3번 선원실, 3등실 뭐 음식이나 우편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제일 밑에 최하라고 적혀있는 2번은 창고, 물건들 냅두는데, 탱크탑은 보일러실, 뭐 기관실 이렇게 좀 동력 구조물들 있는 곳. 침몰할 때 타이타닉이 영화에서는 뽀개져서 이렇게 돼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그림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침몰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적인 비주얼을 위해서 직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당시에 격벽들이, 이거는 이제 대항해 시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갤리언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을 타이타닉이 조금 갤리언선의 느낌이거든요. 당시 서양 범선들이 다 격벽이 부실했대요. 그러니까 격벽을 갑판까지 이렇게 딱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물이 한 격벽에 차도 다른 격벽에 공기층이 있어서 침몰 안 하는데, 당시에 법적으로 격벽 높이가 여기까지 안 올려도 됐대요. 약간 요 정도만 해도 통과가 됐대요. 구명정 수도 당시에 법적 규제 기준이 인원수대로 구명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배 톤수대로 구명정을 이렇게 싣도록 했대요. 말 그대로 법이 잘못된 법들이죠. 격벽도 그렇고 뭐 구명정 수도 그렇고. 당시에 아시아 범선들, 이거는 거북선이죠. 사진을 좀 찾다가 제일 이게 잘 보여서 이거를 들고 왔는데, 보면은 거북이 등껍질 쪽 말고 밑에 이제 갑판처럼 보이는 거기, 여기까지 이렇게 격벽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서양선들은 여기까지 안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한 중간 정도만 올라오고, 그러니까 침수가 돼도 격벽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한쪽이 이렇게 침수가 되면은 격벽을 닫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둬버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침몰을 했다. 이 사람은 그 처음에 침몰 직전에 빙산을 발견하고 정면에 빙산입니다라고 외쳤던 실전 인물이고요. 프레더릭 폴리트
라고 합니다. 이러면 타이타닉이 왜 침몰을 했냐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데, 당연히 이렇게 위에서 뭐가 장애물이 있나 없나 이렇게 관찰을 하려면 당연히 망원경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망원경이 없었대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대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쌍안경 보관함의 열쇠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쌍안경을 사용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육안으로 빙산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추운 거죠. 그러니까 스키장에서만 봐도 고글 없으면 눈 못 뜨잖아요. 내려갈 때 바람 엄청 세고 추우면. 그런 데서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되냐 이 말이죠. 그리고 밤이고 심지어. 근데 게다가 탐조등도 없었대요. 탐조등이라는 게 그러니까 차로 치면은 전조등 같은 느낌이죠. 불도 없이 육안으로 밤에 추운데 보이겠냐고요. 심지어 또 빙산의 일각. 빙산은 눈에 보이는 거는 진짜 요만하고 밑에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아무리 틀려고 해도 밑에 엄청나게 커다란 게 있어서 긁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면에 빙산입니다 라고 외치고 힘껏 키를 꺾고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추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도 이름을 얘기 드렸자면 프레더릭 폴리트, 되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살았고요. 빙산을 좀 더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되게 죄책감이 있었대요. 되게 안타깝죠. 불우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막 죄책감도 가지고 말년까지도 되게 빈궁하게 살았대요. 77세까지 살았는데 생을 자살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거죠. 사실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닌데, 다시 이야기로 살짝 돌아와서, 그러니까 잭이 로즈에게 진짜 파티가 뭔지 보여주겠다며 끌고 간 3등실 승객들용 연회장이죠. 여기 연회장은 몇 층이냐면, 여기서 D 6번, 저기 가운데 널따랗게 테트리스 O 모양으로 돼 있는 저기 연회장에서 춤을 추고 놀고 있는 모습들, 정말 화나는 장면 중에 하나죠. 어쨌든 되게 재밌어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뭐 둘의 추억을 계속 쌓아가죠. 정말 화나는 장면들을 많이 탄생시키죠. 선수에서 이렇게 금지된 올라가면 안 되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둘이 뭐 별 생쇼를 하고 있는데, 뭐 I'm flying, 눈 떠요, 나 날고 있어요, 이런 대사를 하고. 어쨌든 이거는 기분 나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죄책감 갖고 살면 진짜 슬프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들,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죄책감이 크다고 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또 특히나 또 죄책감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은 되게 좀 슬프게 지낸 게 아닌가 싶고, 네. 음악도 진짜 좋은 게 많아요. 타이타닉. 둘이, 잭이 화가잖아요. 로즈의 누드 크로키라기보다는 거의 드로잉이죠. 스케치를 합니다. 엄청 이쁜 장면이에요. 장면 자체는. 이거는 이제 그 영화 장면을 가져오면 아무래도 좀 심의상 걸릴 것 같긴 한데, 영화 자체가 19금은 아니거든요. 노출은 있지만 19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뭔가 외설적으로 보이지 않고 되게 이쁘고 예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19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렸던 이 씬이 디카프리오랑 케이트 윈슬렛이 영화의 첫 녹화, 첫 씬이었대요. 첫 씬, 첫 녹화, 첫 촬영. 그래서 서로 뭐 리허설을 많이 했지만 첫 씬, 첫 촬영인데 옷을 벗고 뭔가 하는 씬이잖아요. 되게 어색할 거 아니에요. 감독이 이제 그걸 노렸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되게 많이 어색해하고, 특히 디카프리오가 소파에 누우라고 해서 케이트 윈슬렛을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대사는 Lie on that couch 이거였대요. 근데 당황을 해서 Lie on that bed, I mean couch, 소파에 누워라고 해야 되는데 침대 아니 소파에 누워,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쳤던 거죠. 근데 감독이 그거를 NG로 안 쓰고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더 뭔가 현장감이 있어 보였겠죠. 맞아, 그걸 노린 거죠. I'm flying 따라하다가 죽은 커플이 많다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합니다. 대부분 배에서 차라리 선 미 쪽에는 올라가도록 뭔가 돼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여객선을 보면 선수 쪽에는 진짜 절대 못 올라가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바람도 너무 세고. 그림을 보면은 1912년 4월 14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세계는 1912년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되게 치욕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이기도 하고, 1912년 1월에는 청나라가 멸망한 시기, 그리고 중국 이제 순원이죠. 초대 임시 대총통 난징에서 중국 임시정부 중화민국 건국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럴 때 어쨌든 그 해에 타이타닉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뭐 일본에서는 당시에 그 이따이 병 이런 게 발병되고, 이따이 병이 카드뮴이 뼈에 막 축적돼서 나타나는 환경공해가 아니라 인간공해라고 하죠. 인간공해병. 12년 7월에는 스톡홀름 올림픽도 열리고 4월에 이런 참사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는 1912년 5월에 타이타닉
타이타닉이 침몰된 다음 달이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수능 같네. 수능 국사 보면은 그 한국사랑 해외사랑 이렇게 같은 연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이렇게 막 고르는 거 있는데, 어쨌든 이때 우리나라에는 고종의 딸이죠. 막내딸 덕혜옹주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순종에게 왕위도 이제 계승하고 나라도 뺏기고, 순종 포함해서 아들이 3명 이렇게밖에 없는데 60살 때나 낳은 되게 누뚱이 딸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딸. 근데 일제 강점기니까 일본이 이제 총독부 승인 못 받으면 호족에도 못 올리고 되게 치욕스러운 1921년쯤에나 덕혜옹주라는 정식 명칭으로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덕혜옹주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강제로 막 일본으로 유학 보내주고 되게 막 독살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물도 보온병에 개인 물 넣어 다니고 되게 하여간 슬픈 역사거든요. 나중에 실어증도 걸리고 조현병도 걸리고, 영화나 소설 덕혜옹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를 좀 다시 볼게요. 이 사람은 1등 항해사죠. 영화에서는 그냥 주로 머독이라 불리는데 플레임은 윌리엄 맥마스터 머독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승객을 쐈던 죄책감으로 권총 자살을 하는, 자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살아남아서도 아까 처음 빙산을 발견했던 사람도 자살로 죽고, 이 사람도 자살로 죽고, 이 사람이 이제 권총으로 쐈던 승객이 잭이랑 같이 포커로 승선권을 딴 이제 파브리치오 데 로시라고, 파브리치오라고 영화에서만 나오는데, 그 둘이서 같이 친해진 배에서 만난 3등실 친구 토미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셋이 친구였는데 이 머독이 토미 라이언을 쏜 거죠.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서로 막 배를 먼저 타려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발적으로 영화에서는 총을 쏘고 죽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을 선택을 하죠.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경례를 하고 스스로 권총을 팡 해서 죽게 되는. 근데 그 죽은 토미 라이언, 그러니까 토미 라이언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파브리치오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어요. 네, 파브리치오가 토미 라이언 어차피 죽었으니까 구명조끼를 벗겨가지고 자기가 입고 살아가려고 이제 헤엄을 치고 가는데, 파브리치오도 결국 나중에 영화에서 굴뚝이 이렇게 내려와서 파브리치오를 쾅 해서 이제 파브리치오도 결국 죽게 되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얼음물에 빠져가지고 막 동사하는 것보다는 이게 고통이 훨씬 덜 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고, 이 캐릭터 맞아요. 다큐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실제로는 되게 영웅이었대요. 영화에서는 그 해운 회장에게 뒷돈도 받고 막 이런 씬들이 있는데 그게 다 허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는 승객들 살리다가 물살에 휩싸여서 죽었대요. 진짜로 영웅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고향에서, 마을에서 되게 분노해서 영화사가 유족이랑 이 고향 마을의 학교에 이제 배상까지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머독은 되게 훌륭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승객을 쏘고 권총 자살했던 거는 영화적 허구였다. 다른 부분이 많아요. 비슷한 부분도 많고, 당연히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팩션이라고 그러죠. 팩트를 기본으로 한 픽션. 그래서 허구가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럼요. 분노할 만하죠, 진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가 나오는 한 컷이 아닐까 싶은데, 제일 왼쪽이 선장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유인찬 아저씨, 그 설계자,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화이트스타 해운 회장, 선주와 설계자와 선장, 그러니까 서로 막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침몰이 예견된 상황에서 설계자 유인촌 아저씨는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침몰하는 와중에 잭은 다이아몬드 대항해 심장을 이제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지하에 갇히게 됩니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죠. 이렇게 뭐 거의 죽으라는 거죠. 로즈는 당연히 1등실 승객이니까 탈출할 수 있죠. 먼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약혼자랑 엄마랑 중간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몰리 아줌마도 타고 있고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는데, 다시 잭을 구하러 돌아가죠. 가서 도끼로 수갑을 내려쳐서 수갑이 풀려나고, 여기가 탈출 과정에서 로즈가 잭을 구하러 내려가는 과정 중에 물이 꽉 차 있는 그 복도인데요. 스코틀랜드 로드, 아까 침몰의 원인이라고 했던 그 복도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차면 여기에서 다시 다른 격벽으로 물이 옮겨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침몰이 됐고, 이 사람 오른쪽은 이제 해운 회장, 왼쪽이 눈 감아주는 듯한 머독, 뭐 돈을 받고 뭐 어쨌는지 막 그런 영화적 설정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실제로 이렇게 마지막 보트에 타고 내려가서 모두 해운 회장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실제 마지막 구명 보트였고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비겁한 형태로 도망가듯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승객들을 마지막까지 안내하다가 자기는 마지막 배에 탔다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근데
회장이잖아요. 회장이라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욕을 먹었고, 선장은 배랑 함께 이제 영화에서도 죽었잖아요. 사실 선장이나 회장이나 둘이 잘못이 있다고 쳐도 둘이 공범이거든요. 공범인데 살아남아서 욕을 먹고, 죽은 사람은 면책권을 받았어요. 죽음으로 보답을 했니 많이 뭐 이런 그 당시에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살아남았다고 해서 욕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아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시도어 아이다 스트라우스 부부, 실제 부부였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이시스 백화점이라고, 이게 메이시스 백화점의 1907년도 모습입니다. 타이타닉은 1912년도에 침몰했으니까 침몰하기 5년 전의 모습이죠. 이 백화점의 오너인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 뭐 갤러리아 백화점 회장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게 여기가 훨씬 더 크겠지만, 왜냐면 뉴욕 한가운데 있는 엄청난 백화점이잖아요. 메이시스 백화점. 2020년도 메이시스 백화점 모습.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재한 백화점. 존멋 메이시스 노부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나무 에스컬레이터가 아직도 있대요. 이거는 1920년도에 설치된 나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운영되고 있을 만큼 진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백화점인 거죠. 엄청나게 크고 부유하고 화려한 백화점의 오너들, 노부부는 자신들은 이제 오래 살 만큼 살았다 이거죠. 더 젊은 사람들에게 구명보트를 양보하고, 당연히 1등실이니까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도 배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흔히 말하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본이라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그 가치가 이제는 버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죠. 왜냐하면 너무 엘리트주의적인 사상이고 선민의식이 엿보이기도 하고, 귀족적 마인드, 노예적 마인드, 평민적 마인드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물론 이 할아버지 할머니 회장의 행동은 진짜 멋있고 존경받을 만 하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가치 자체가 유지하고 끌고 갈 만한 사상은 아니다. 생명력을 다한 사상이다. 왜냐하면 계급이 없는 사회가 됐으니까. 인간의 계급을 나누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뭐 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훌륭한 행동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계급을 나누는 행위니까. 사실 뭐 졸부 마인드보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낫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귀족이든 노예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잖아요. 모든 생명은 동등한 권리, 동등한 의무, 계급 사회가 사라진 지금의 사회의 가치잖아요. 남녀노소, 뭐 재산 유무, 생존권은 동일하다는 말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정해져 있는 진리가 없다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옛날에나 엄청나게 멋있는 사상이었지 지금은 아니거든요. 왜 그런 게 있어요. 나이를 먹다 보면 뭔가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현명해져야 되는데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를 닦는다고만 하더라도 치과 의사분들은 치약을 되게 조금만 쓰래요. 그렇게 해야 이에 좋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경제 시간에는 치약을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고, 환경운동가 뭐 입장에서는 치약을 또 작게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경제가 발전해야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이 훨씬 환경 보호나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많이 써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치약을 많이 닦아야 속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 닦는데도 명확한 딱 진리가 없다. 계속 변화해 나간다는 거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철학이든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문학 책이나 철학책을 보다 보면은 재밌는데 너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책에도 막 진리가 나와 있는 책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과학이나 이런 쪽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명확하니까. 어쨌든 아까 이시도어 회장님들 부부나 음악가들, 이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한테 헌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희생하는 거고, 이런 거는 되게 존경받을 수 있고 되게 훌륭한 행동이긴 한데, 이게 강요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돈이 많다고 생존을 포기해 라고 하는 것도 폭력이죠. 돈이 없다고 해서 뭐 남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계급을 나눠서 너는 높은 사람이니까 더 훌륭하게 행동을 해, 이거 자체가 양쪽 모두한테 다 폭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닥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술자리를 할 때 항상 물어봐요. 그 컨텐츠에서도 몇 번 말했는데, 행복이란 뭐냐 이걸 물어보고, 그리고 또 내일 지구가 멸망할 거면 뭐 할 거냐 이걸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작업실 형이 내일 지구 멸망해도 마감을 하겠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곧 죽는데도
만화가로 치면은 마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독자들을 위해서. 음악가들이니까 사람들 승객을 안정시키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잉님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는데 잉님 같은 경우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다른 분들도 대답할 수 있으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타이타닉에 탔다. 배에 탔는데 침몰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 있으면. 근데 나는 내일이면 내 연재 작품의 마지막 화 업로드를 해야 돼요. 배에서 작업을 다 끝나고 마지막 대사 마치고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살아남기는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막 미친듯이 구명보트를 이렇게 올라타서 나만 살아남으려고 막 발악을 해도 이제 살아남을까 말까. 그럴 경우에 이 음악가들처럼 그냥 묵묵히 한 귀퉁이에서 마감을 해서 저장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컴퓨터나 내 핸드폰이 복원이 돼서 마지막 화가 올라가겠죠. 독자들은 볼 수 있겠죠. 그 정도의 프로의식, 이 음악가들스러운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이거는 진짜 못할 것 같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잉님, 프로 이민러님, 김민지님, 낙하카님. SNS나 웹툰 공지사항에 위험에 처했다고 솔직하게 알린다고요. 근데 이제 배니까 인터넷은 안 되죠. 뭐 외장하드나 저장 공간에 저장은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는 못 올리죠. 그 핸드폰으로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 영상을 남긴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못한다, 뭐 죽어도 못함, 이주환님, 잉님, 살아서 몇 작품 더 만들니까 이게 죽음 앞에서는 진짜 너무 살고 싶어진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삶이 고통스럽게 해도 이런 행위 자체는 숭고한 거죠. 멋있고 대부분 못하죠. 그러니까 집중이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중도 잘 안 될 뿐더러 그 행위 자체에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 않은 걸 떠나서 불가능하지 않나요? 웬만해서는.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작가들을 여러 명 만나다 보면은 진짜 만화를 위해 태어났다, 작품을 위해 태어났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가님들 몇 분이 계신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할 것 같기도 해요. 못하니까 더 대단한 것 같긴 하죠. 마지막 화에 유서 쓰고 최대한 남기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쉽지 않은, 그쵸, 선뜻 이 사람들처럼 나의 직업적 사명을 다하고 최후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 것 같긴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물은 앞에 이제 뒤통수가 크게 나와 있는 사람은 그 몰리 아줌마고, 멀리서 째려보고 있는 남자는 로버트 히친스, 조타수가 뭐냐면 선장이 명령을 하면 키를 이렇게 돌리는, 키 방향 조절하는 사람이 조타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몰리 아줌마가 다시 돌아가서 사람을 구하자고 막 하죠. 깨어있는 아줌마니까. 근데 이 돌아가면은 바닥에 아비 규환이잖아요. 지금 다 빠져서 배를 아마 탈취하려고 하다가 배가 결국 뒤집어질 게 뻔하다, 구명정이.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뭐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막 이런 말까지 하고. 근데 실제로 이것도 사실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대로 돌아갔다면 진짜로 아마 뒤집혀졌을 확률이 크죠. 그래서 둘 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를 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어쨌든 이 사람은 1912년에 이렇게 참사가 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조타수 로버트 히친스는. 1919년에 1차 세계대전도 참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소형선의 3등 항해사로 이제 종근을 하게 되죠. 1920년대에는 해리 헨리라는 사람한테 고용이 됩니다. 보트 관리사로. 13년 후인 1933년에 자기를 고용했던 해리 헨리라는 사람을 살인미수로 체포가 돼요. 그리고 33년에 체포가 돼서 37년까지 교도소 복역을 하고요. 살인미수니까. 40년에 58세의 나이로 신부전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복역하고 3년 있다 죽은 거죠. 생존자들의 삶이 참 되게 뭔가 다 드라마틱하고 슬프고 희한한 삶을 많이 살다 갔죠. 조타수가 맞는 말을 함.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은 조타수가 맞는 말을 했고, 그쵸. 근데 당장 저기 바로 앞에서 수천 명이 살려달라고 막 아비규환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냉정하게 지금 가면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옳다 이런 건 없지만, 뭐 합리적으로 보면 조타수가 맞는 말이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고아로 가긴 했죠. 이미 늦었지만 그때는. 맞아요. 생존자들이 되게 비참하게 많이 죽어갔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 잭이랑 로즈, 여기 문짝에 올라가 있잖아요. 로즈가 처음에는 같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둘은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잭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로즈만 살리려고. 근데 그거 아세요? 유튜브에 이 문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둘 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막 실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험해가지고 우리 올라가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 제임스 카메론이 다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나중에. 잭! 맞아요. 그 성대모사꾼들이 좋아하는 그 씬이죠. 그러니까 둘이 올라가더라도
부력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물에 몸이 이렇게 닿았을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또 저체온증으로 걸려서 둘 다 죽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면 문짝 바닥에다가 이 입고 있는 구명조끼들을 많이 둥둥 떠다니고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부력을 더 만들어서 문 위에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반박을 합니다. 바다가 영하 2도거든요. 여기 수온이 영하 2도 상상이 되죠? 0도만 돼도 민물은 얼잖아요. 영하 2도는 저체온증으로 금방 죽죠. 제발 올라가니까 불이요. 그러니까 살아남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목욕탕에 냉탕 있잖아요. 냉탕 온도가 한 28도 정도 되대요. 28도. 그러니까 우리 체온보다 한 10도도 안 낮은 거죠. 근데도 진짜 차갑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영하 2도라는 거죠, 여기 바닷가는. 잭은 죽어야만 하는 인물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리상으로는 당연히 죽어야 되죠. 잭은 어쩔 수 없어요. 죽어야지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랑 별개로 판단은 제가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목욕탕 냉탕이 28도, 그리고 여름에 바닷가 엄청 차가운 바닷가 있잖아요. 거기가 한 18도 정도 된대요. 들어가서 추워가지고 오래 못 있을 정도의 바닷가가. 근데 이제 0도도 아니고 영하 2도. 미국 탐색 구조 특수부대, 여기서 0도 정도 물이면 최대 생존 시간이 15분이면 의식이 끊어진대요. 10도 미만에서는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면 의식이 끊어지고, 0도 이하, 그러니까 여기는 영하 2도잖아요. 그래서 영하 2도면은 한 5분이면 그냥 의식을 잃는다고 합니다. 뇌에도 저체온증이 걸리는 거죠. 5분 이내에 강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체온증 걸리면 막 수영을 하거나 움직여서 열을 내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많이 움직일수록 오히려 더 열 손실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영하 2도에서 5분이면은 저체온증인데, 이거를 묶으려고 막 행동을 하다 보면 5분도 되기 전에 사실 죽는다는 거죠. 조끼를 막 묶으려고 물 안에서 허우적 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구명보트가 사람들이 구하려고 오잖아요. 그때가 이때로부터 1시간 50분 뒤였대요. 1시간 50분. 그러니까 사실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 5분이면 다 죽는데 1시간 50분은.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구명보트에 타지 않고 로즈처럼 살아남았던 사람은 6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타이타닉 이 총 길이, 섬 위부터 선수까지 총 길이가 269m, 그러니까 에펠탑 높이가 한 312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한 100층 아파트 높이가 330m 정도, 그보다 조금 안 되는 269m,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폭은 한 28m, 그러니까 아파트 한 10층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300에 30 정도 퉁쳐서 아파트 100층에 한 10층 정도, 10층에 100층, 이 정도 크기라고 대충 생각하면 됩니다. 최대 속도는 23노트였다고 합니다. 시속으로 치면 한 43km, 그러니까 차로 치면은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은 아닌데, 큰 배가 43km로 움직인다고 치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소재는 강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대 탑승 인원은 3,547명, 총 객실수는 1등실이 417개, 2등실이 162개, 3등실이 269개, 3등실이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구조니까 개수 자체는 더 작죠. 갑판실 등 기타 전용실이 40개, 엄청나게 많죠. 원래 타이타닉이 자매함이 있었대요. 타이타닉이 전무후무한 것처럼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 동시에 있는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타이타닉호랑 올림픽호라는 자매함이 있거든요. 같이 있는 사진이 있는데, 사실은 타이타닉이 1911년 5월 31일에 진수를 했고, 그러니까 런칭을 했고, 바다에 처음으로 딱 띄우는 거. 자매함인 올림픽호는 1910년 10월 20일, 그러니까 그 한 해 전, 한 7달 전에 진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올림픽호가 타이타닉호보다 원조였다. 7달이나 먼저 진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가끔 기사 사진에 올림픽호가 타이타닉호로 잘못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거의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크게 뭐 의미는 없고요. 이거 보면 아까 말했던 건데, 마지막 장면인데, 이거는 할머니가 된 로즈가 그 대항해 심장을, 다이아몬드, 엄청 큰 다이아몬드를 평생 이제 품고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살아남았을 때 그 약혼자의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대항해 심장이 이렇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거를 할머니가 될 때까지 쓰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에 바다에 빠뜨리죠. 아무도 안 보는 밤바다에서 바다에 탕 버려요. 그러면은 그 다이아몬드가 뽀글뽀글 밑으로 내려가서 침몰되어 있는 타이타닉
갑판에 톡 도착을 하고 쭉 옛날로 이렇게 복도를 지나서 이 연회장을 싹 들어가면은 타이타닉 악기사들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이제 엔딩이 시작되는데, 어렸을 때는 여기 그 유인촌 아저씨가 여기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나, 무슨 잭 다음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그렇게 중요했나? 앞에 있는 저 머독 아저씨는 뭔가 그래도 좀 있었어요. 씬들이 자살도 하고 되게 많았는데, 유인촌 아저씨는 진짜 뭐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에 있어요. 몰리 아줌마도 사실 잘 보이지도 않고, 이 유인촌 아저씨가 이렇게 계단을 한 두 개 정도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렇게까지 훌륭한 인품이라서 이렇게 춥게 세워줬나? 근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머독한테는 이상한 누명을 씌우고,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유인촌 아저씨가 진짜 친절했대요. 모든 사람들한테 덕이 있고, 그러니까 인품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12년에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우리나라에도 왜 비슷한 침몰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세월호는 2014년이었고, 남영호라고 1970년대쯤에 있었던 남영호, 제주도에 그 육지로 오는 배인데 너무 과적을 해서 침몰했던 그런 배도 있었고, 보면은 사실 법이 되게 허술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타이타닉의 격벽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해도 통과가 되는 시스템도 그렇고, 구명 보트도 인원수가 아니라 배 톤수로 정한다는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개선은 되고 있지만 완벽해지진 않는다 법은. 서해 해리오. 네, 그러니까 배 해양 사건 사고가 되게 많죠. 이 역사로부터 배운다 뭐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사실 크게 막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역사로부터 배운다고 하지만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그걸 배워서 뭘 바꿀 수 있나를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이고, 이런 커다란 법이나 어떤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개인이 뭘 할 수 있나.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소소하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영웅들이 많잖아요. 음악가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살기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주위에 친절하게 살고. 왜 인터넷 요새 익명이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약간만 잘못을 해도 전 국민이 막 손가락질하고, 너무 관용 배려가 없지 않나. 그렇게까지 큰 잘못인가 하는데 너무 많은 욕을 하고, 조금만 미움이나 분노가 좀 덜해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것들도 다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개인의 탓을 할 수는 없는 시스템의 문제죠. 네.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교대하면 안 돼요. 교대하면은 죽었을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이거는 이제 짤이긴 하지만 교대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리에서 자신의 일반 자리도 기본은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데 진짜 잘 되지 않죠. 시스템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쵸. 개인들이 각자의 일을 충실할 수 있게. 그러니까 왜 급박한 상황일수록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친절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삶이 아름답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살기 급하니까. 왜 군대에서도 나쁜 선임들, 막 엄청 뭐라고 해야, 악독한 사람들, 그리고 막 학교 폭력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조그만 사회에서 싸움 조금 잘한다고 학교 폭력하고.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얘는 짤은 물론 교대하자지만, 이 잭은 로즈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명대사가 있죠. 이 배 탑승권을 따낸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너를 만났으니까. 이런 말 하죠. 말 자체는 되게 재수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음악가들처럼, 뭐 잭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런 거는 이제 계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이런 거를 좀 배워야 하지 않나. 잘 살아야만 관용과 배려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인품, 맞아, 인성이 미라다, 인품이 미라다. 준비했던 거는 대충 이렇게 끝이고요. 저는 이거를 너무 무겁게 가고 싶지는 않아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얘기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끝내고 싶어요.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좀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엄청 비싼 거잖아요. 이거는 팔면은 거의 뭐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정도죠. 뭐 거의 이만한 아이언맨 레이저 나가는 그 정도 크기잖아요. 이거 팔면 얼마겠어요 대체. 그러니까 이거를 바다에 그냥 고민도 안 하고 휙 던져요. 이거 한번 맞춰주세요. 1번, 나도 이 할머니의 로즈의 입장이었으면은 던진다. 2번, 간직한다. 아니면 더 젊었을 때 팔아가지고 한몫 챙긴다. 더 여유있게 산다. 솔직하게. 1번, 로즈의 입장에서 던진다. 1번. 2번, 이미 팔고 없다. 이미 맛있는 거 사 먹었고 교촌 사 먹었다.
몇백이 뭐예요? 이거는 거의 몇 천억 하지 않을까요? 1번, 2번 이거 한 번만 좀 궁금해요. 이게 채팅창이 너무 느리니까 바로바로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 있네요. 다음 라이브 때는 채팅 속도 위주로 해야겠어. 2번도 있네. 봉스님, 이지환님도 2번이에요. 빈미루님 1번, 로즈의 입장이면 1번, 로즈의 입장이면 1번. 그러니까 1번이 이렇게 많다고요? 2번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부한다. 실제 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막 말하는 거죠. 1번이 이렇게 많다고요? 이지환님과 봉스님 말고 솔직한 사람이 이렇게 없다고요? 채팅창 늘어서 답답해요, 진짜. 요 며칠님,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한 분들이 계시네. 로즈의 입장이라 1번인 것 같아요. 로즈의 입장이니까 내가 로즈는 아니잖아요. 내가 뭐 로즈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던질까 던지지 않을까. 1번, 2번. 팔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라 그게 싫을 듯. 던지지 게 아닌 이상 그래서 1번이요. 되게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던질지 말지를 고민을 하네요. 쟤한테 바친다는 느낌. 되게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가 감성이 되게 풍부하시네요. 민선주님 우하, 이제 우하할 시간인데요. 저 나이면 던질 때, 나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 너무 그러면 딱 상황을 정해 드릴게요. 로즈의 시점은 아니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첫사랑이었어요. 내 나이는 아직 앞으로 창창해요. 한 30살, 4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일을 한참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한몫 챙길 수 있는 이 보석을 내 추억을 위해서 아니면은 나한테 목숨을 바치고 나를 살려줬던 사람, 이거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던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의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지금의 사랑,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은 이거를 팔아가지고 뭐 빌딩 하나 세울 것인가, 강남에. 쉽지 않다. 저는 이거 물어보면은 당연히 팔아서 한 몫 챙긴다고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간직할래요? 저번에 화성 라이브 할 때도 물어봤을 때 대부분 화성 안 간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간다로 제가 1층을 놔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판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판다. 이거 팔면은 우리 창작 취미를 할 수 있어요. 차마 팔지도 던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들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야 모든 미련을 바다에 이제 던져 놓은 걸 수도 있을 테고,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던질 듯. 죽을 때 목에 하고 묻어달라고 할 거예요. 샨틸리님 진짜 그거의 끝판왕이네. 팔아서 강남 빌딩 세워야죠. 진작에 팔아서 카카오 게임즈 주식 다 넣었음. 한 10분의 1 토막, 100분의 1 토막 나고 막. 간직하거나 던질래요. 혼자 있다면 간직하고 자식 있다면 판다. 되게 현실적이다, 김민지님은. 사실 쉽지 않죠.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게 무게를 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로 비싸기도 하지만 잭 도슨이기도 하잖아요. 이 가치를 올려놨을 때 어느 쪽이 더 무겁냐, 이거를 판단하기가 진짜 쉽지 않죠. 타이타닉급 서사가 아니라면 닥치고 2번 빌딩 채고. 작가님이랑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질문을 던지고 이제 마지막에 대답을 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죠. 못 팔아요? 반갈합시다. 반갈이 뭐야?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반 판다고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다, 반을 자르면 500억이 되는 게 아니라 자르면 뭐 100억 이런 식으로 확 떨어질걸요? 잭 동상을 세운다. 이성적인 영역에서는 당연하고 쉬운데도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우유부단해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쪽지 하나라도 안 버릴 것 같은데, 쪽지 하나는 당연히 안 버리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너무 비싸니까 버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박물관에 기증을 할 수도 있잖아요. 파는 게 좀 그렇다면. 그래서 팔아서 잭 재단, 잭 도슨 재단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미로 따진다면은 던지는 것 이외에도 다른 의미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추억이 담긴 건데 다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간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헤어지고 나서 바다에서 커플링 빼가지고 바다에 확 던지는, 근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되지만 전 부잣집 남편 재산 있으니 그거 몰려받지 않았을걸요? 자기 혼자서 로즈는 살아갔을걸요? 갖고 있으면 기사걸 되고 존나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하긴 하죠. 좋아서 갖고 있는데 주변에서 피곤하게 할 듯. 작품 전체로 이게 이 다이아가 잭 도슨은 아니에요. 약혼자로서부터 받은 거고, 로즈의 드라마에서는 큰 건 아닌데, 로즈가 아니라 타이타닉이라는 작품의 전체 영역에서 봐서는 이게 엄청난 메타포거든요. 시작에서 배가 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거의 보물 중에 최고라고 불리는 대항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다이아를 찾기 위해서 배 인양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느드화에 로즈가 대항의 심장을 차고 있는 그 그림이 발견되죠. 그래서 이 그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해서 할머니가 된 로즈를 그제서야 연락이 닿아서 로즈가 배로 오게 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과 끝을 이 다이아가 메타포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다. 전화에 대해 똑같이 버리겠습니다. 사진 찍고 팔 것 같아요. 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제가 사진 찍을 때는 기가 막히겠다. 인스타에 대항의 심장 뭐 인스타 컷 막 이렇게 하고 대항의 심장 이렇게 이게 대항의 심장이다 치면은 유튜브로 이렇게 대항의 심장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렇게만 해도 엄청난 가치가 있긴 하죠. 사진 찍고 팔 것 같아요. 유튜브가 채팅이 이게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거 이제 채팅이 올라가네. 원래는 그 지난번 화성 때처럼 대부분 화성을 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감성적인 분들이 많으셨네. 안 판다고 그러시네. 다 방송 각이 깨져버렸어. 원래 판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저 혼자 고귀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마무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만 뭔가 쓰레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거 가지고 막 계속 농담했다가는 가진 지탄을 받을 것 같고 되게 창작자들 데리고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었어. 너무 여기는 문과생들이야. 이과생들이 없어. 이과생들한테 물었으면은 지금 장난쳐? 하면서 바로 팔아야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저한테 막 그랬을 텐데 참 진짜 존경합니다. 문과생님들. 그러니까 로즈의 모든 걸 바꿔놓은 인생과 영혼을 구해준 구원자죠.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낭만은 추억이지만 돈은 물질일걸요. 그래서 물질이 낫다는 거예요. 추억이 낫다는 거예요. 추억을 먹고 살 수 있냐고요. 물질 얼마나 좋아요. 물질은 교촌 레드윙을 사 먹을 수 있고 돈가스 참 돈가스 냉모밀 세트가 바로 안 떠오르고 그냥 바로 돈가스만 떠오르네. 여름이 끝나가니까. 이과로 갔으면 저거 액수 가지고 서울에 빌딩 몇 개인지 재볼 듯. 97년도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봤을 때는 저 미쳤냐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랬거든요. 그 바다에 막 던지길래 왜 저래 설마 의심도 못했어요. 바다에 가길래 밑에 뭐 파도 구경하나 싶었는데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이게 나와요. 근데 던지는 거예요. 저 할머니 왜 저러나 그랬는데 이 보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희생 정신을 보여준 뭐 그런 사람들. 갑자기 뭔가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저 빼고 다 속물들이었어야지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래야 제가 훈훈하게 멋있는 척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할 수 있었는 건데 망했어. 제대로 준비도 많이 하고 라이브를 콘텐츠 삼아가지고 제대로 간지나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망쳤다.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네. 아주 대단하시네요. 대단해. 박수 칩니다. 진짜 멋있고 네, 다 그렇게 이거 추억을 간직하면서 멋있게 사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멋있게 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샨티린 이제 와서 현대아파트 단지 통째로 살게요 해봤자 이미 끝났다고요. 마무리가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슬프고 원래 마지막 대사는 뭐였냐면은 마지막 대사를 해볼게요. 너무 안 어울려서 웃긴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했다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그 물질 만능주의의 노예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훈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보석은 주위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보석인지를 말해주는 게 감독의 의도랍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 단점은 진짜 잘 보이지만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장점을 생각해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저 다음번 라이브는 반드시 계획했던 대로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다음번 라이브에는 진짜 이런 식으로 끝내지 않고 제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성 라이브만 해도 의기양양했거든요. 모든 게 내 손 아니구나. 구독자님들이 내 손바닥 안에 있구나. 이번에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구나. 진짜로 문과생들이구나. 뿌리까지 뼛속까지 문과생들이구나. 문과생들이라는 걸 깜빡했어요. 그게 제 실수였고요. 근데 그걸 파악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는 없을 겁니다. 다음번에는 계획이 성공되게.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저에게는 오늘의 패배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의 승리죠. 오늘의 이 승리를 잘 만끽하세요. 하지만 패배로부터 모든 걸 배운다. 사람은 패배를 하고 실패를 했을 때 이 실패를 딛고 올라서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승리를 지금 만끽하느라 크크크 웃고 난리 났는데 승리에 만끽하느라 이 승리에 도취돼서 발전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머무를 거란 말이죠. 여기에 고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여있는 문과적 발상 이렇게 이제 끝난 거예요. 추억에 빠져있고 오늘 뭐 두 발 뻗고 자겠죠. 당연히 만끽하세요. 1승 1패 오늘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배를 들어라. 저희가 자만해서 지는 클레이스 자만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자만하지 않겠죠.
아마도 다음번에도 또 비슷하게 저한테 이렇게 일침을 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저를 패배감에 빠뜨리고 그런 식으로 하시겠죠. 저는 이 패배를 곱씹고 다음번 라이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를 뿌득뿌득 갈고 제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삐진 건 아니고요. 분해요 좀. 내가 왜 졌을까 저장하고 편집하고 올릴 건데 이번에는 복귀를 좀 해보려고. 어디가 패배 포인트인가, 왜 졌지? 진리가 없는데 어디가 잘못된 거지? 좀 복귀를 해서 다음번에는 저한테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라이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치욕스러운 라이브가 아니었나. 벌써 네 번째 라이브인데 오늘 며칠이야?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1시 49분 2020년. 여러분들 그렇게 진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뭐 잘났다는 거 알겠고요. 멋있는 분들이라는 거 알겠고요. 잘 알겠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방송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겨서 뭐 하겠냐요? 저 이기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낫죠. 다음에도 또 라이브 할 테니까 언제 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때도 커뮤니티나 카페에다가 공지를 때리고 할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